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받은 집이 있고, 그 사랑으로 낳은 자녀가 셋이고, 그 사랑으로 만든 생활이 1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아는 그 남편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요. 저는 하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 되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이상하네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예전의 저라면 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조용히 웃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대학교에 입학한 날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배신당한 그 날이, 그 끔찍한 날이 제 인생을 갈라놓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였는지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6년까지 저는 완벽한 중산층 가정주부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50평 타운하우스에서 남편 하준모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남편은 경남건설의 부사장이었어요. 올림픽이 지난 후 건설 붐이 일어날 때 그 세찬 물결을 맨 앞에서 타고 올라간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명동의 명품 가게에서 샤넬 가방을 지나쳐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줬고, 겨울이 되면 밍크 코트를 사줬지요. 거실 진열장에는 프랑스에서 사온 도자기 인형들이 반짝거렸습니다. 제 아이들도 모두 잘 되고 있었어요. 장남 동진이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거의 금융회사에 내정까지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둘째 나영이는 이화여대 패션 디자인과에서 성적 장학금까지 받으며 다니고 있었고요. 막내 준호까지도 고등학교 3학년인데 수능 성적이 나오기만 하면 서울의 웬만한 대학은 다 붙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 삶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위해 노력하고 꿈꿨던 그 완벽한 중산층 가정이 드디어 완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넥타이를 고르고 계절에 맞는 수프를 끓이고 아이들의 학용품을 챙기고 저녁 때 남편이 돌아올 집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제 존재의 가치라고 느꼈습니다. 주부. 그게 제 모든 정체성이었어요. 아내. 그게 제 유일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1996년 여름이 다가올 무렵 남편이 조금씩 낯설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탁에서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던 그 입이 이제는 무언가만 씹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지요. 화면을 자꾸만 끄곤 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빠르게 움직일 때 저는 그 움직임을 봤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에 남편은 더 이상 제 머리를 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은 이제 자신의 넥타이를 고르는 데만 바빴지요. 주말에 영화를 보자고 제가 말하면 그는 너무 바쁘다고 말했어요. 회사가 바쁘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에 뭔가 딱딱한 것이 박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카페로 부르셨어요. 1996년 8월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희야, 준모가 여자가 있는 것 같구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날려버렸어요.
마치 누군가 제 가슴팍에 칼을 꽂으면서 천천히 비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준모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요. 제 목소리가 떨렸을 겁니다. 어머니도 알아챘겠지요. 하지만 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든 이 깔끔한 중산층 가정의 모양새가 명문대 아이들의 성공이 명품 가방과 진열장의 도자기 인형들이 모두 갑자기 색이 바뀌어 보일 것 같았어요. 마치 보고 있던 영화가 갑자기 공포 영화로 변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무시하고 마음이 아파도 무시했어요. 그냥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남편의 운전면허증을 지갑에 넣어주고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모든 일상이 마치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996년 가을이 되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남겨둔 휴대폰. 당시로서는 휴대폰이 아직도 새로운 것이던 시대였어요. 남편이 배터리를 교체해달라며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을 들었고 손에 힘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배터리 뚜껑을 열었어요. 그 순간입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한 문장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 강남역 파크 하얏트 호텔 서진 올림.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읽었습니다. 아마 제 눈이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였나 봅니다. 하지만 글씨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호텔. 그 단어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갔어요. 조용히, 마치 도둑처럼.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찾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찾았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반복되는 거래들. 강남역 까르띠에에서의 보석 구매. 신라 호텔 스파. 파크 하얏트 호텔. 모두 제가 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용카드의 이름은 민서진이었어요. 저는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당시의 야후 포탈에서 민서진 광고를 검색했어요. 나온 것은 여성 잡지의 한 기사였습니다. 거기에는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인의 사진이 있었어요. 28살의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국제광고제 수상자, 서울대, 미대 졸업. 제가 아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반짝거렸고 그녀의 미소는 확신에 찬 것처럼 보였어요. 그 밤 저는 침대에서 뒹굴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울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단지 호흡만 했습니다. 마치 죽으면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요. 아이들은 어쩌지? 라는 생각과 앞으로 나는 어쩌지?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 인생이 종이처럼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멈추지 않고. 새벽이 되자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는 모르는 척할 수 없다는 것. 더는 그 거짓된 일상을 반복할 수 없다는 것. 제 인생이 쓰레기라면 차라리 그 쓰레기를 꺼내서 확인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
그것이 제 결심이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남편이 회사로 가려고 할 때 저는 그를 보면서 처음으로 정확한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 요새 회사랑 집 말고 어디 가는 곳 있어요? 그의 얼굴이 움찔했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지요.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그 장이 어떻게 될 줄 모르면서요. 그렇게 질문을 던진 남편과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남 거리를 보고 있었지요.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어요. 답변을 기다리면서요. 한참의 침묵이 흐르고 나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뭐가 중요한 건데. 그렇게 말했어요. 제 질문을 무시하는 듯한 그 한마디가 저를 더 처절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이미 제 입에서 정직한 말이 나올 가능성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아내인 저를 말이에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날 시간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계란 3개를 깨서 냄비에 풀었습니다. 손가락이 계속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밥을 담고 반찬을 담고 국을 떠 모두를 밥상에 앉혔습니다.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었고 또 다른 거짓 일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모를 수 없었어요. 남편이 회사를 나간 후 저는 그의 서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발견했던 신용카드 명세서를 꺼냈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봤습니다. 월별로, 날짜별로, 장소별로 정렬을 해봤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월요일과 금요일에 집중된 거래. 마치 일주일의 시작과 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만드는 것처럼요. 호텔은 주로 금요일 밤 예약. 보석상은 매달 보름을 넘기면 방문. 스파는 만날 때마다 예약했던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을 다시 했습니다. 민서진이라는 이름으로요. 이번엔 더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광고회사 직원 명부, 여성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를 모두 뒤졌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일상이 조각조각 남아 있었어요. 오늘도 파크 하얏트에서 클라이언트 미팅. 그 글 아래 댓글 달린 남자의 이름이 비슷했어요. 신라 스파 다녀왔어. 기분 짱. 그 사진 배경에 누군가의 명품 시계가 보였어요. 저는 모든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요. 그 일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건 순간의 실수나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오래된 관계였고, 깊은 관계였고, 남편이 얼마나 신중하게 숨겨온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이 여자 생긴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어요. 어머니는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오래된 침묵이 흘렀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넌 뭘 할 거야? 그 질문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뭘 한다는 게,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연희야, 넌 선택할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선택.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 남편 만나고 아이들 낳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돕고 모든 것이 정해진 길이었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 역할이었고 제 운명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는 선택이라는 말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남편이 귀가하기 전에 빨래를 다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셔츠를 여러 번 만져보면서요. 이 셔츠는 어디에 입혔을까? 누구 앞에서 입혀졌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다시 옷장에 정렬해서 걸어 놨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어요. 저는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계속 모른 척 할 거야. 남편이 갑자기 물었어요.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으면서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요. 뭐려? 저는 물었습니다. 저 여자 일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더 묻지 않는 거야?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 위에 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죠? 지금처럼만 해. 아이들 잘 챙기고 집 잘 관리하고 그럼 다 잘 될 거야. 그것이 남편의 제안이었어요. 형식적인 혼인 상태의 유지. 거짓된 일상의 연장. 아내로서의 역할만 계속하면 나머지는 묵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내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실이 끊어지는 소리처럼요. 지금까지 제 인생을 붙들고 있던 그 실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이 자고 있는 옆에서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30년 전에 그은 천장.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천장. 하지만 제 마음속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아이들을 어쩌지? 그 질문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동진이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될 거고, 나영이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준호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 뭔가를 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내가 지금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거짓된 엄마의 삶을 봐야 한다는 생각 말이에요. 거짓된 행복을 보면서 거짓된 사랑을 믿으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생각이요. 1996년 겨울이 가을을 제치기 시작할 무렵 저는 법무사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나이 든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제 얼굴을 봤을 때 뭔가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많은 일들을 봤을 그 표정이었어요. 남편분이 외도를 하신 건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세 분? 네, 3명입니다. 그럼 양육권 확보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주택 소유권도. 제가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었어요. 양육권, 위자료, 재산 분할. 저는 그것들을 정확히 들었지만 아직도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듣는 것처럼요. 지금이 좋은 시기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왜죠? 외환 위기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건설업이 타격을 입고 있어요. 남편분의 위치가 약해질 거예요. 지금 협상을 시작하면 더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남편이 점점 초라해 보였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그 남편이 이제는 경제 위기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제가 한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제 인생이 법적 용어로 분절되고 정리되는 것을 듣고 있었지요. 나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그것은 자녀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하나씩 불렀어요. 거실의 소파에 앉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가서 없었어요. 너희가 엄마 말을 잘 들어줘야 할 것 같아. 장남 동진이가 눈을 깜박였어요. 엄마가 아빠와 얘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너희는 엄마를 믿고 엄마는 너희를 지킬 거야. 저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벌써 엄마와 아빠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두렵기도 했고 앞이 안 보였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암흑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 말이요. 거짓된 빛보다는 진실한 어둠이 낫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아직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되든 그 선택이 나를 찾아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997년 봄, 저는 어느 작은 오피스텔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18평짜리 공간이었어요. 68평의 타운하우스에서 온 내 짐들은 이 작은 방에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옷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거실 진열장의 도자기 인형들은 세상에 나갈 수 없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뭘 두고 뭘 가져갈 것인지를요. 결국 저는 대부분을 남겨놨어요. 그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모순되어 보였거든요. 그 물건들은 배신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으니까요. 그 물건들을 보면서 살면 저는 계속 거짓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피스텔로 들어간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여기도 천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다른 천장이었어요. 새로운 천장. 누군가의 거짓이 없는 천장. 저는 그 천장 아래서 처음으로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첫 두 달은 정말 어두웠어요. 아이들의 양육권은 확보했지만 사실 그것은 책임이라는 또 다른 무게였습니다. 장남 동진이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집에서 나갔고, 둘째 나영이는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막내 준호만이 여전히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 밥을 줘야 했고, 옷을 입혀야 했고, 미래를 약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통장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월세도 내야 했고, 아이들의 교육비도 내야 했고, 식료품도 사야 했어요. 변호사 비용도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 안 지나 저는 빈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중산층 여성이 이혼을 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큰 실패였거든요. 마치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친구들도 만날 수 없었고, 아파트 이웃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강해야 했지만, 혼자가 되자 무너지고 싶었어요. 밤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나면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그리고 계산했습니다. 남은 통장 잔액, 다음 달의 월세, 준호의 학비,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마음도 부족했고, 능력도 부족했고, 경제력도 부족했어요. 저는 자신이 아무짝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여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제 인생이 무너질 때 나라까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어요. 남편 회사도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돈을 보낼 수 없게 됐어요. 합의했던 양육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쯤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연희야,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손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밥을 지을 수 있고, 옷을 빨 수 있고, 바느질을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요. 하지만 그것들로는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알고 계셨어요. 넌 손재주가 좋았어.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모르긴 해도 넌 해야 해. 아이들을 위해. 그 말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어머니 친구인 김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50년 이상 한복을 지어온 기술자였어요. 저는 할머니의 작은 다방에 앉았고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일을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저를 한동안 보다가 말씀하셨어요. 월급을 줄 수 없는데? 괜찮습니다.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석 달 동안 와서 배워봐라. 그 다음에 뭐 할지 결정하자. 그렇게 저는 한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바늘을 잡는 손가락 각도부터가 달랐습니다. 원단을 만지는 감각도 달랐고 색상을 조합하는 능력도 필요했어요. 할머니는 말이 적으셨지만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몇십 번이 넘도록요.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마음을 넣어야 해. 할머니의 그 말이 저를 바꿨어요. 저는 집에 가서 밤새 손을 반복했습니다. 바늘질의 각도, 실의 길이, 땀의 간격. 모든 것을 반복했어요.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피로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한 것이었거든요. 3달째 되는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넌 손이 좋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넌 누구를 위해 옷을 만드는지 생각하면서 만드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998년 봄, 저는 오피스텔의 한 구석에 작은 간판을 달았어요. 연희의 한복, 정말 소박한 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이름으로 만든 첫 번째 간판이었어요. 아내의 이름이 아니라 연희라는 개인으로서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고객은 이웃 박순이였습니다. 박순이는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한복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녀를 재었습니다. 나이를 보고, 체형을 보고, 피부톤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한복이 어울릴까?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색깔은 뭘까? 2주일이 걸렸어요. 저는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습니다. 각 스티치에 마음을 담았어요. 바늘이 천을 관통할 때마다 이 한복이 누군가의 기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박순이가 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그녀의 딸이 울었어요. 엄마가 정말 예뻐. 그 한마디가 저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저를 돈으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주변 동네의 주부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리고 이웃 동네에서요. 처음엔 한 달에 한두 건이던 주문이 어느 순간부터는 주문 대기자가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이 걱정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족했지만 적어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1999년 초 저는 강남역 근처의 작은 점포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점포의 문을 열었을 때의 기분이요. 저는 벽을 보고 바닥을 보고 창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기쁨으로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점포에 함께 갔어요. 막내 준호는 가구를 놓는 것을 도왔습니다. 장남 동진이는 장부를 만들었어요. 둘째 나영이는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이 사업이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가족이 다시 모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잘 될 것 같아. 준호가 말했어요. 응, 우리 함께 하는 거니까 잘 될 거야. 그 말을 할 때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2000년을 넘어서면서 저는 또 다른 변화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술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점포 2층의 빈 공간을 보면서 꿈을 꿨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저도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길을 필요로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첫 워크숍에는 8명이 왔어요. 모두 각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혼한 여성, 남편을 잃은 여성,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성. 그들의 눈빛에는 제 눈빛이 있었어요. 희망과 절망이 섞여 있는 그런 눈빛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첫 마디였습니다. 한 여성이 울었어요. 그 울음은 전염됐습니다. 한 명, 또 한 명, 8명의 여성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이 끝나고 나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함께 바늘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 마음을 담아서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이 경험이라는 것을요. 마지막 워크숍 날, 한 여성이 저에게 안겨 울었어요. 언니, 고마워. 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결심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도 그 변화를 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대학을 다니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제 일들을 올리고 있었어요. 나영이는 더 현대적인 디자인을 제안하기 시작했고, 동진이는 가게의 재물을 체계화했습니다. 우리는 회사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 저는 법무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거였어요. 더 이상 형식적인 혼인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아이들도, 일도, 고객들도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 마주했을 때 남편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IMF로 인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의 위상은 완전히 내려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민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정말. 이제는 괜찮아. 진짜로.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04년 우리나라의 한 여성 잡지가 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바느질로 다시 짜는 인생, 하연이였어요. 4페이지 분량의 기사였고 표지 인물로 저를 실어 주셨습니다. 그 기사가 나온 후 편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냈습니까? 사업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백 통의 편지였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혼한 여성, 아내를 잃은 남성,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성. 그들의 손글씨에는 제 손글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인생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2005년 저는 점포 2층을 약간의 학교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1회,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서 주 2회가 되었어요. 한 달에 며칠은 수업을 받는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한복 제작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 대출 신청, 세무회계, 마케팅 전략까지 제가 배워야 했던 모든 것들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첫 워크숍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이 전염되었고 모두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이 멈추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제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자영업자는 39명이 되었습니다. 한복 맞춤점 8곳, 일반 의류 맞춤점 4곳, 미용실 3곳, 옷수선점 4곳,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패션 컨설팅 회사, 예술 관련 소상공인들. 각각의 여성이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어요.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멘토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함께 배운 한 여성이 있어요.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제 스쿨에 왔었어요. 지금 그녀는 강남역 근처에서 한복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이 12명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언니, 제 가게가 지원금 심사에 통과했어요. 다음 달에 더 확장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그 안음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거든요. 그러던 2008년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당시 남편 하준모는 이미 건설회사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IMF 이후 건설업의 침체로 인해 그는 더 이상 부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은퇴한 한 명의 남자였습니다. 연희, 나 한 번만 용서해 줄래? 그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잘생긴 남편이 아니었어요. 주름이 많이 생겼고 머리도 많이 벗겨졌고 눈빛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분노나 증오가 없었어요. 오직 연민이 있었습니다. 알았어. 대신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줘.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줘.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보류했어요. 형식적이지만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특이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혼 중이지만 생활상으로는 함께 살고 있어요. 아침에 남편은 여전히 일어나 가장처럼 신문을 봅니다. 저는 그를 위해 밥을 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그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하연이라는 독립적인 개인입니다. 남편은 가게에 가끔 오곤 합니다. 손님들이 남편분이라고 물으면 저는 네라고 대답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아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요. 아이들도 그 변화를 보고 있었어요. 막내 준호가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지는 않아?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들, 내 아버지가 엄마를 떠난 게 아니야. 내 아버지는 엄마 삶의 다음 장을 열어준 거야. 엄마가 누구인지, 엄마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발견할 수 있게.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배신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남 동진이는 지금 회계사가 되어 제 가게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제조시설, 패션 컨설팅. 동진이는 그 모든 것에 재무를 관리합니다. 둘째 나영이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전통적인 한복에 현대적 요소를 접목하는 것이 그녀의 전문이에요. 그녀가 디자인한 한복은 이제 여러 부티크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막내 준호는 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합니다. 그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은 이제 8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는 해외 고객도 많습니다. 우리 한복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자녀 모두가 이제 자신의 방식으로 한복이라는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 저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기업 창업 지원 재단이에요. 제 사업의 일부 수익을 기금으로 삼아서 자영업을 꿈꾸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로는 15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했어요. 지원금을 받은 한 분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연이님, 덕분에 저는 제 꿈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 딸도 저를 보면서 배우고 희망을 가져가고 있어요. 언젠가 이 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행복했습니다. 요즘 저는 저녁마다 정원에 앉습니다. 드디어 정원을 가꿀 시간이 생겼거든요. 가을 국화를 심고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입니다. 남편도 함께 앉아 있곤 합니다. 우리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편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랐어요. 현재 연희의 한복의 매장은 3곳입니다. 서울 본점, 경기 분점,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직원도 18명이 됐어요. 그 중에는 제 프로그램을 거쳐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의 동료입니다. 이제 저는 이 일상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물러나는 게 아니라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주 3일만 일합니다. 나머지는 제자들을 위해 투자하고 정원을 보고 남편과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정말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서만 바늘을 들어요. 제가 나이 72살이 되면서 가장 놀라운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 절망은 선택의 기회였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배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배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어느 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나는 그것을 바느질로 배웠습니다. 바늘 끝에서 시작된 한 줄의 실이 모여 큰 문양을 만드는 것처럼요. 실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선택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바느질을 합니다.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계속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